안녕하세요. 네, 2022년 직무 역량 중심 입사서류 작성법. 자, 오늘은 입사서류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직무 역량으로 작성하는 것들은 뭐 과거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왔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력서 파트와 자기소개서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한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많이 들어보셨죠? 블라인드 채용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빼고 있고 특히 출신 대학을 얘기하지 않는다. 소재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네. 대학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학력과 학벌이 있는데 학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뺀다는 거죠. 그러면 학력은 필요 없는가? 학력은 보기도 합니다. 네. 석사나 박사나 학사나 이게 대졸자냐 고졸자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학업 성적을 보는 데들이 있긴 하지만 학업 성적을 뭐 블라인드에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지원하는 부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이 학업 성적이 코로나19 이후에 너무 높아졌다. 왜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절대평가는 그 좋은 점수를 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F를 받은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절대평가에도 어떤 기준은 또 이렇게 좀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주되 이 퍼센티지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가족관계라든지 출신 뭐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는데 여기서 출신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요구하면 안 되지만 출신 거주지를 왜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그 지역 출신이면 좀 더 가서 생활하기에는 좋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해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라인드라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걸 보고자 한다? 직무 역량. 직무 역량을 보고자 한다. 자, 이런 블라인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직무 역량에 맞춰진 서류를 작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코로나19의 뭐 서류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큰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요. 왜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를까요? 서류 안 써보셔서? 아니면 서류에 대한 이런 강의를 들어보시지 못하셔서? 사실 저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이 직무 또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 지원을 하는데 자유양식이다. 뭐 어렵죠. 자유양식이면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럼 뭘 써야 될지 진짜 막막합니다. 자, 그럴 때는요.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뭐네 가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 예, 지원 동기가 되겠죠. 지원 동기를 쓰는데 어디에 대한 동기? 회사에 대해서 지원한 동기요. 예,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싶은 이 직무에 대해서 지원한 동기요.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회사 들어와서 뭘 이루고 싶어요? 포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에 대한 소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 직무 역량에 대한,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 자소설닷컴이라든지 또는 잡코리아나 사람인 사이트나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샘플 자소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쓸만한 스토리가 없다. 우리 경험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 경험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토리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고 스토리를 전달할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리가 나올 겁니다. 이걸 어디다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직무에 연결해서.
그래서 이런 직무 중심으로 쓰는 거 중요할 수 있겠죠. 쓸만한 스토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별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외를 했다. 그럼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과외 아주 쉬운 예로 과외를 제가 했어요. 누군가를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과외라는 건 돈을 받고 하잖아요. 누가 돈을 줘요? 부모님께서 주시죠. 부모님께서. 근데 교육 받는 건 누굽니까? 아니, 학생이 받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다른 거냐면 부모님, 네, 구매자와 그다음 학생,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내가 경험해 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이 일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예, 딱 요것만 보고는 선택할 수 없겠죠. 근데 잠재적인 능력 또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업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다.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항목이 묻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개의 항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20개 항목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데 뭐 그거를 뭐 당장 뭐 하루에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좀 구분하셔서 시간 날 때 뭐 일주일에 뭐 2항목씩 하겠다. 그러면 10주가 걸리는 거고 일주일에 3항목씩 하겠다. 그럼 한 5주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한 항목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다음 기업이 요구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지만 우리가 서류 쓸 때도 매번 바뀌어야 되는 거는 기업에 대한 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동기, 기업에 대한 포부 이런 거는 필히 바꿔줘야 되겠죠. 뭐 그 외에도 원래 뭐 글 쓰는 게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 쓰는 게 자신 없다.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글쓰기, 작성된 능력 이런 걸 볼까요?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는 거는 글쓰기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서류 탈락해서 소심해졌다. 이거는 꼭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저는 서류 탈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류 가지고 오셨을 때, 또 서류 합격했는데 또 보완할 게 없는지 이렇게 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서류 탈락했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피드백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량이 너무 많다. 분량이 뭐 많은 거는 억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요. 분량이 2,000자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2,000자를 꽉꽉꽉 다 채워서 해야 될까요? 2,000자만큼 여유롭게 줄 테니 한번 여유롭게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경험치를 만약에 400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경험을 자세하게 쓴다면 500자 되겠네요. 그럼 500자 놓고 봤을 때 경험이 2,000자라면 원래는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앞뒤로 결론과 이런 내용들을 쓴다면 경험 한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경험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경험을 좀 구분해서 작성하시면은 충분히 2,000자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꽉꽉 채우라가 아니라 이만큼 기회를 줄 테니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해보세요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 저는 최소한 70%에서 8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80%가 넘기를 좀 요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자를 쓰면 기본적으로 800자는 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글자 수를 보면 뭐 600에서 800, 네, 또는 뭐 700에서 1000, 또는 8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 200자 정도의 텀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 200자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탈락한다 이런 요인이 작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 뭘까요? 당연히 뭐 우리 지원 동기 어렵죠. 네, 그리고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지 성장 과정, 다음 뭐 포부 이런 것도 어려워하는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자기소개서 설명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는 대표 항목이니까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하나만 뭐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 뭐 잠재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중점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들은 굳이 자소서에 쓸 필요 없어요. 왜? 이력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굳이 자소서에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막 썼던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막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격증 취득했으니까. 대신 그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있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딪혔던 부분들을 뭐 헤쳐나갔던, 문제 해결을 헤쳐나갔던 부분이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스토리의 나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특정 이슈에 대한 견해를 많이 물어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를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산업정보. 산업정보를 보면 되고요. 이 산업정보는 뭐 협회나 진흥원이나 뭐 관련된 신문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산업정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정보를 가져다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보고, 그렇죠. 그 정보를 보고 나서, 네,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해니까, 견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피드백을 드린다면 한 30에서 40%가 이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슈를 관심을 갖고 보게 된 이유는 뭐고, 그리고 이슈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나의 견해를 쓰는 건데, 견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거를 활용할 것이다, 또는 이런 변화에 맞게 나 또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사에다가 기여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조금 더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거 말고도 당락을 좌우하는 성공과 실패 뭐가 있을까요? 자격 조건이 미달된다.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자격 조건이 약간 뭐 미달되는 거지만 저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졸업 예정자예요. 언제? 8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근데 졸업 예정자인데 8월 졸업 예정자인데 2월로 제가 유예를 했어요. 졸업 유예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월로 유예를 했을 때 어차피 수업을 듣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왜? 만약에 8월 졸업 예정자를 자격 요건에 걸어놨는데 제가 2월에 졸업하는 것 자체는 자격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기업명을 오기자한다.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기업명 오기자거나 기업명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귀사라는 말을 쓴다면 이것도 역시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죠. 물론 회사에 지원하니까 뭘 써야 돼요? 회사명을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좀 집중해서 간절해서 쓰는 느낌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 라는 느낌으로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점, 또는 탈락, 합쳐서 몇 점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48%에 36%니까 이게 거의 뭐 84%가 넘네요. 그만큼 이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 이거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무관한 내용이 담긴 건데요. 이거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경험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한 경험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성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수치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썼는데 일과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뭐가 돼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일과 연관성이 없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점이 안 되는 사례가 되니까 호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베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만하게 쓰는 거, 또 열정과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다. 열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쓰는 지원자는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열정을 발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원자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정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서를 작성하시는 것 중요할 수 있는 거죠. 블라인드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잘 포함되어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직업주 능력에 있어서 능력도 좀 발휘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NCS 기반으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NCS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활용도 좋지만 AI 평가에 대한 걸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뭐 면접으로 보는 AI 어떤 역량 검사의 평가도 있지만 서류를 평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가. 자, 한번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요. 자, 한 개 이상의 문항에 100자 미만으로 쓰여 있다. 자, 만약에 우리 기관이나 우리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글자 수가 400자인데 얘가 100자를 미만으로 썼어요. 한 뭐 90자 썼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그 칸을 다 메꾸지도 않았고 이거 자체는 성의가 없다. 예, 성의 없음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자 미만 이거는 뭐냐면 글자 수가 분명히 뭐 최소 뭐 300자 이렇게 정해줄 거고 그 이상이 되는 글자 수는 거기에 좀 맞춰서 한 70% 이상 80% 제가 생각했을 때 80% 정도 이상으로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한 개 이상 문항에 대해서 동일 문자가 반복된다. 반복되는 게 있죠.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많이 반복됩니다. 저는 뭐 했습니다. 저는 뭐 했습니다. 저는 뭐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과락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어떤 주체를 쓰는 부분 때문에 주어를 쓰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서류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저는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동일 문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많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반복됐다. 최소한 한 문장에 다 네다섯 번 이상 나오고 그게 항목이 4개가 있다면 16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 근데 무의미한 거. 사실 많은이라는 건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반복이 된다면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서류일까?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동일 문자는 기업이나 기관들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2개 이상의 문항에 동일한 내용. 예전에는 1번부터 4번 중에 1번부터 3번까지 뭐 동일하게 내용을 그냥 갖다 붙이고 위에 제목만 다르게 쓰셨던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넣고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다 이제는 AI가 결론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성의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때 쓰여질까요? 면접 때 쓰여지니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다음 비속어, 그다음에 인적사항, 자사명 기재. 그 비속어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제 줄임말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알바라고 썼다. 줄임말이죠.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명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인적사항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땡땡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던 거를 그 지역명을 써가지고 그 지역에 그 대학을 다녔다면 어느 대학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기소개서 하나 이상의 표절률이 50%. 자, 이 부분은요. 쉽게 말해서 그 카피된 부분들을 다 확인해 보는 거죠.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도 있죠. 논문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표절을 잡아주는. 즉, 거기에 대해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받았을 때 서류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관리를 할 때 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소서에 대한 사례들을 똑같이 작성한다든지 그게 싱크율이 80%, 표준율이 80%가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를 한 거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로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거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작성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건요 이 항목별로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항목보다 더 많은 항목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사진부터 시작해서 주소지, 그리고 가족상, 가족상은 요즘에 많이 빼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취미특기도 요즘 많이 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핵심들이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 항목들 중에서 꼭 들어가는 항목들 위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 이제 사진이 있죠. 사진. 이력서 사진에 대한 평가는 여전하다. 블라인드에도 불구하고. 자, 만약에 관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서비스업을 뽑는다. 그러면 서비스업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사진에 대한 부분을 촬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을 진행했을 때 사진이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지금 직접 이렇게 뵀던 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5년 전 사진이래요. 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3개월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은 뭐 사진 촬영하실 수 있을 때 전문 사진관에 가셔서 사진 촬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주소. 이제는 주소가 두 개로 많이 나오죠. 현재 주소. 이거는 뭐냐면 실거주지입니다. 실거주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회사와의 거리. 회사와의 어떤 거리를 보고자 하는데 이 거리가 제 기준이에요. 이건 뭐 정답이 없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1시간 40분 이상. 예, 즉 우리가 좀 편하게 100분이 넘어가는 출근거리다. 그럼 왔다 왕복이 200분이거든요. 거의 뭐 하루에 3시간을 넘게 네, 이 이동하는 곳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출퇴근 시간 겹쳐 있으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 회사와의 어떤 거리를 체크하는 부분으로 활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세부 입력. 이거는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공을 입력할 때 어, 전공과 교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전공의 평균 평점 학점을 입력해라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공의 학점이 높을수록 이 사람이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높다. 그다음에 성실하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열심히 했으니까 성실하다. 라는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 학점만 보고 뽑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실도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도를 반영하는 기준을 봤더니 3.5, 3.0, 4.0 그래서 요 사이 구간에 있으면은 사실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3.8 정도가 좀 안정적인 학점? 내가 만약에 학점이 떨어지면 3.2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3점대 완전 초반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성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방향을 못 잡은 것 같다. 또 학교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학점 관리는 3.5 이상이 되는 부분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이제 면접 보실 때 학점이 낮게 측정이 돼가지고 공격을 받는다면 인정하세요. 일단 낮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써서 네, 학점이 낮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봤더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직장 경력 있죠. 그러면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이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가? 이게 좀 인정해주는 곳마다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어디서는 일단 뭘 얘기하냐면 보험 가입 여부. 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있었다면은 그건 인정해주겠다. 근데 요즘에 아르바이트로 4대 보험 가입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되어 있는 거를 체크해서 확인해 보면 그게 경력으로 연결된다. 라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턴도 되느냐? 인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계약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서 연관성, 그 직무와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했을 때 그게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경력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냐면 성과, 그다음에 직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직무와 연관성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했는데 가장 거기서 성과가 좋은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경력 기술서가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경험 기술서를 씁니다. 경험 기술서를 쓸 건데 경험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뭘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경험인데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직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조직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 경험을 붙여가지고 이 경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력 기술서라고 하는 그 경력자에 쓰는 방식과 유사하게 경험 기술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 방법이죠.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경력 기술서. 그거는 그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컴퓨터 활용 능력, 수상 능력, 네, 교육상 컴퓨터 활용 능력 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ITQ, 그다음에 모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이게 제일 인정이 돼요. 컴퓨터 OA 쪽에서는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취득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직무에 따라서 GA라고 하는 구글에서 하는 또는 그 구글에서 하는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뭐 SQL이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자격증도 있고 뭐 자격증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자격증 중에서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커말이 가장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상 경력이 교내이냐 교내 교외가 있겠죠. 어디가 중요할까요? 아이 그럼요. 네, 교회 좀 대단히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다음 교육 이수상 교육 이수상은 직무와 연관성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고요. 학교 외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외 교육. 그 학교 외교육은 기관에서 했던 교육들. 요즘에는 그 기관이나 또 지자체에서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런 교육을 찾아가서 좀 들으시면 온라인으로 듣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온라인이어야 된다, 오프라인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봉사활동.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봉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좋아요. 근데 봉사는 개인적인 성과, 개인 성과에 대한 느낌을 더 주기 때문에 봉사 분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봉사활동을 막 강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조라기보다는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 뭐가요? 항목 채우기죠. 항목을 이렇게 채우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이 이력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력서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항목 채우기죠. 추가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하시고 나중에 이거 뭘로 활용하면 될까요? 네, 역시나 면접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간단하게 여기서 긴급 연락처라는 건 뭐냐면 나랑 연락이 안 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주신 게 좋죠.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의 연락처를 많이 적습니다.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다음 보온 여부 국가유공자나 아니냐 추가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도 또 답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 기관마다 달라요. 또 기업마다 다르니까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경력, 아까 이야기했죠, 직장 경력. 근데 직장 경력은, 이 경력이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고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경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험 및 교육상. 교육상 같은 경우에는 꼭 알아두실 게,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때, 이 결과치가 희망하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 교육이 어떤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뭔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항목 채우기입니다. 자, 항목을 채우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뭔가 서류를 쓰실 때 항목별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항목의 내용을 넣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입사지원서 작성법 자소서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죠? 아닌가요? 네, 근데 자소서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 폼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 캡처 꼭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화면에 있어서 결론, 근거, 결과 이 부분만 얘기한다면 두 갈씩. 근데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양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별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결론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뭘까? 자, 우리가요, 일단 자소서를 볼 때는 꼭 자소서 때는 확인해야 되는 게 항목을 분석해야 됩니다. 항목 분석. 항목을 분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느낌으로 올 수도 있는데요. 항목에서 묻고 있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플러스 의도를 찾는 것. 이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걸 또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들이 듣고 싶은 결론을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결론은 어떤 결론이에요? 항목에서 묻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사례라든지 이 자소서 항목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결론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머지 항목들도 이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결론이 나와야죠. 결론. 결론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땡땡한 상황에서 땡땡한 갈등을 겪었는데 땡땡한 노력을 통해서 땡땡을 해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게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를 물어봤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갈등을 내가 해결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먼저 결론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목에서 묻고 있는 결론을 제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사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자, 사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게요. 경험이랑 사례랑은 다르다예요.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험은 무엇을 해봤다를 얘기하면 이거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해봤다. 여러분들이 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경험이 아닌 사례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예요. 이게 사례입니다. 무엇을 했다라는 거는 해봤다라는 건 경험이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는 사례이다. 그러면 이 사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타 기법으로 쓰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스타 기법의 S가 situation이에요. 즉 상황 설명이에요. 이 상황 설명이 길면 안 돼요. 길면 안 된다. 상황 설명이 길어지면 결국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액션, 나의 역할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쓰실 때 이 근거가 되는 사례 부분은요, 구체적인 역할을 위주로 쓰세요.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을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이 프로젝트라든 이런 과제를 설명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결론을 얘기했으니까 근거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황의 갈등이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 역할, 노력 이런 부분들이 근거로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젠 결과라는 부분인데요. 이 결과는 뭘까요? 결과는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어떤 경험 등을 통해서 얻은 건데 결과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정량적인 게 있었고 정성적인 게 있습니다.
이 정량과 정성의 차이는요. 정량은 일단 수치화 시킬 수 있어요. 어떤 양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정성은 어떤 느낀 점, 이러니까 약간 추상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늠할 수 있는 수치를 이야기해서 평가자가 이 정도였겠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근거가 되는 아까 사례가 있죠. 사례가 잘 나타나야지 그래서 그런 걸 느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개의 부분이 좀 다른데 자 그러면 가늠할 수 있는 수치로 표현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숫자가 되겠죠. 자, 한 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숫자가 큰다면 20일을 교육받았으니까 20일 교육받았습니다. 이거보다 숫자가 큰다면 하루에 6시간씩 받았어요. 그러면 120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숫자 단위 자체가 크게 느껴지는 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수치로 작성했을 때 제가요. 뭐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파는데 일단은 15개의 물건을 준비해서요.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다 팔았어요. 라고 숫자를 썼어요. 그런데 15개라는 느낌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네, 좀 적게 느껴지죠? 그럼 이걸 한번은 그 정성적인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자, 15개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준비해온 제품을 모두 완판했습니다. 네, 라고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왠지 이거를 다 팔았다라고 하니까 그 우리 왜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분들이 다 팔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완판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 뭔가 좀 다 팔았다니까 이게 개수가 크고 작고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 팔았다는 느낌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결과라는 부분이죠. 마지막 결론은 그럼 뭘까요? 이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보여줬던 내가 어떤 결과가 있죠. 이 결과가 어떤 걸 통해서 나왔어요?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 이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 네. 어떤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어떤 부분에 성과를 만들 수 있다. 등등등. 이건 어디랑 연관되는 거예요? 직무랑 연관이 되거나 또는 회사와 연관이 되거나.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론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양관식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결론을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했던 거. 그리고 결과를 얘기했던 거. 자, 여기서 끝나면 이게 두 가지. 양괄식은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 들어오는데 이 결론이 이 결과를 통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기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걸 한번 작성해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공모전을 했는데 뭐 했고 거기서 몇 개 팀에서 몇 개 했고 그 결과 어땠고 자 이런 화면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캡처해 두세요. 캡처해 두셨다가 나중에 서류 쓰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부분부터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그 항목별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잘 보이시죠? 네. 자, 지금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작성했을 때 어떤 이유를 얘기한다. 여기 지원 동기 이유 그리고 보유 능력을 얘기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동기가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직무 지원 동기는 잘 바뀌지 않죠. 한번 정하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이런 얘기를 쓰세요. 내가요, 관심이 있어서요. 내가요, 흥미가 있어서요. 네. 내가요, 이거를 재미를 느껴서요. 이런 식의 이야기 또는 전공을 해서요. 등등등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뭐
당연히 뭐 직무를 지원하는 이유가 되는 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요.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정도예요. 그럼 단순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만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면서 나랑 잘 안 맞아 라고 해서 퇴사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만 부족하겠네? 그래서 플러스 네, 실제로 내가 유사 경험을 했던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직접 경험을 했던지 이런 유사 경험이나 직접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네, 하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요, 땡땡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 직무를 지원해 보고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땡땡을 내가 해보니까 해보니까 또는 땡땡에 대해서 지식을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니까 또는 지식을 쌓아보면서 땡땡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땡땡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땡땡을 할 때 성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 명확한 거죠. 왜? 나는 해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자, 지금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밑에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 채용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일단 회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대한 분석,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잡코리아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잡코리아, 뭐 캐치라는 사이트도 있고, 뭐 증권 사이트도 있고, 뭐 다트라는 사이트도 있고, 등등등 이런 데 가서 회사 분석합니다. 그래서 뭘 찾습니까? 회사의 강점을 찾습니다. 이 회사가 이런 강점이 있다. 그런 강점을 기반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죠. 제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이거보다도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장점. 그래서 회사를 선택할 때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에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오겠지. 예를 들면 진짜 복지가 좋아요. 그러면 그냥 복지가 좋아서 간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우리 회사는 자기 개발, 뭔가 이 복지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즉 회사에 대한 강점을 작성하신다면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를 이 강점을 보고 회사의 어떤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전이 내가 생각하는 분야랑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걸 분석했느냐, 그래서 강점을 찾았느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입사 포부는 어떻게 될까요? 입사 포부는 지금 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입사 포부는 일단 입사하고 나서의 뭔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하나 우리 알아보고 갑시다. 10년 후에 어떤 그 목표, 이거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10년 전에는 이걸 이루고자 하는 단기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장기 목표가 되는 거고. 자, 그런데 10년 후의 목표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10년 후에 이렇다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입사부터 5년까지의 요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입사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획을 작성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획은 너무 말을 잘해요. 입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외국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외국 문화에 대한 거를 관심 있게 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잘하거든요.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돼. 이게 더 중요해.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포부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부정적 언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 언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신입사원으론 부족하지만 그리고 만약 입사를 한다면 아니 만약이라는 단어를 왜 써요? 이거 입사 후를 묻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식상한 언어. 네, 일찍 출근하겠다. 일찍 출근하겠다. 뭐 늦게까지 있겠다. 선배님들의 뭐 노하우를 배우겠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은 너무 식상합니다. 어떻게가 잘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점도요.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데 장점과 단점. 자, 어느 걸 또 중점적으로 써야 되나요? 당연히 장점이 60% 이상, 예, 단점은 40% 이하. 자, 여기서 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건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표현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책임감이 있을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잘 했는가예요. 그래서 근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잘 나타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부정긍정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땡땡한 단점이 있는데 현재는요, 예, 땡땡한 부분으로 장점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하시고요. 장점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점으로 갔을 때는 이 단점은 뭐랑 얘기를 해야 된다? 보완점. 이 보완점은 뭐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보다는 이렇게 보완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기반으로 단점의 보완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장단점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장점을 쓰시고 직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쓰시는 거죠. 이걸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기획자예요. 기획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들이 많겠죠. 하지만 기획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차갑거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무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단점으로 조직 생활에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업무에서는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하거나 할 때는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직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직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직설적인 표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기획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보완할 걸 쓸 거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런 직설적인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뭐 쿠션 법칙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직설적인 부분들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성장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성장 과정이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너무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성장 과정은 뭐 여기 성향도 되고 가치관도 되고 좌우명도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주로 쓰는 내용을 봤더니 이런 것도 많이 쓰세요. 계기. 어떤 계기냐? 그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 그래서 뭐 전공을 선택했고 이런 계기를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좌우명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거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런 가치관으로 갖고 성장해 왔던 거, 성향을 갖고 왔던 거에 대한 사례가 근거로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사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장 과정이라는 말 때문에 나열해야 되나? 내가 살아왔던 거를 이거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 어떤 성향,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거를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성을 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 앞에 이 가치관과 성향에 대한 결론을 제시해주고 그 성향이나 가치관 또는 이 일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성장 과정이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 조직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부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뭐 여러 개 항목들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바꾼다? 세로로 바꾼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길게 나와 있는 것들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직접 그 인터넷 들어가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좀 더 작성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있겠네요.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서류를 쓸 때 뭐부터 쓴다? 결론부터 쓴다. 결론부터 작성한다. 자, 그럼 결론이 뭐가 될까요? 학창 시절이나 성장 과정 중에서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거.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제 결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글을 쓸 거고 두 번째, 자 근거로 작성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번호로 써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근거로 작성할 수 있는 거. 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적극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네, 이거는 뭐 댄스 동아리였다. 댄스 동아리 활동했던 걸 여기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제가 했던 것 중에 그 교육 개발했던 뭐 프로젝트 진행한 거. 네, 이것도 하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동아리 활동했던 거는 뭐 여러 명에서 대회에서 뭐 3등 했던 거. 네, 이건 3등 했던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개발 프로젝트에는 발표에서 15개 팀 중에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적극적으로 뭔가 결과,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먼저 1, 2, 3, 4로 순위를 만들어 놓고 작성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시작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예시니까 이거를 따라 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식이다 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 결론부터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였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 오면서 땡땡 교육개발 프로젝트에서 뭐 2등이니까 우수상이 되겠죠? 네, 최우수상이 되겠네요. 대상이 있으니까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상황을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땡땡 교육 개발 프로젝트는 땡땡 예를 들어서 뭐 4명의 팀원들과 함께 땡땡 방향에 대한 기획을 하는 뭐 내용이었고 여기서
팀장을 맡았습니다. 이 정도 이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땡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땡땡 역할, 뭐 업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땡땡 부분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땡땡을 만들어 갔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요? 결과. 이를 통해 땡땡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런 역량은 땡땡 업무에서 땡땡함에 발휘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1번은 요 4개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서 했고요. 2번 한번 봐볼까요?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라. 자, 그럼 여기 일단 1번의 결론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낯선 환경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 이 부분이 먼저 일단 나와줘야 되겠죠. 이게 먼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상황 설명. 왜 이런 어려움에 내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극복 사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한 차별화로 나오니까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3번은 결과.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식의 작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가이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항목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끝까지 경청해 주셨죠?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곳에 자소서, 명품 자소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서류라는 건 굉장히 장시간에 거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써보시고 그 써보신 거를 클리닉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수정해보고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